자, 재무제표 요소, 회계 단위 등 보겠습니다. 회계 단위, 미이행 계약, 그 다음 계약상 권리 의무 실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회계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 단위가 뭐냐? 회계 단위는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자, 먼저 그럼 인식과 측정. 우리 뭐 회계 원리에서 다 배우셨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인식, 측정. 인식은 궤정 과목을 결정한다. 과목을 결정해서 일명 분계를 한다. 측정은 화폐 금액이죠. 금액을 결정하는 것. 회계 원리에서 다 배우셨죠?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자, 예를 들어서 자, 토지와 건물을 외상으로 일괄 구입했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토지, 뭐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을 해봤더니 얘 80이다 해볼게요. 80. 건물 얘 뭐 70이다. 일괄 구입가 미지급금 150이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회계 단위라는 건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 권리나 권리의 집합. 권리란 자산이죠. 자산. 요 놈이에요. 요거. 요거 회계 단위. 자산, 회계 단위. 그 다음에 의무나 의무의 집합. 부채. 이놈이죠. 그러니까 회계 단위는 뭐라는 뜻입니까?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요것도 회계 단위.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의 전체 집합. 뭐 전체죠. 이거 다. 얘 다도 회계 단위. 회계 단위는 다양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 단위다. 참 뜬구름 잡는 얘기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계산 잘하고 일 잘하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다시 읽어보면 회계 단위는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권리는 자산입니다. 뭐 토지 80 뭐 이런 것처럼. 저기 이제 회계 단위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의무나 의무의 집합, 부채, 뭐 미지급금 150. 회계 단위. 그다음 전체 다 합쳐버려요. 권리나 의무의 집합 전체. 이것도 하나의 회계 단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 회계 단위의 선택.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자, 내가 이제 기계 장치를 각각 다른 금액의 기계 장치의 종류를 3가지를 샀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겠죠. 기계 장치, 기계 100원에 샀다. 뭐 현금 나갔다 해볼까요? 현금 100. 또 다른 기계. 얘는 50원에 샀어요. 현금 50원. 또 다른 기계. 30원에 샀어요. 현금 30.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기계 각각에 대해서 100원, 기계 두 번째 거 50원, 기계 3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측정을 했다. 각각 측정됐죠? 이게 바로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예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를 어떻게 했냐면 뭐 똑같은 얘기인데 다 합쳐버렸어요. 다 합치면은 150, 180이죠. 기계 180, 현금 180,
이렇게 했어요. 얘는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 각각 측정했다.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 얘는 뭐야? 인식한 거죠?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측정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로 인식합니다. 하나로. 자, 그 다음 별도 회계 단위. 자, 당연한 얘기. 자, 자산의 일부 또는 부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럼 이전된 게 있고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죠. 그때 회계 단위가 변경되어 이전된 구성 요소와 잔여 구성 요소가 별도의 회계 단위가 될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 원가 제약. 앞에서 우리 이 원가 제약 봤습니다. 뭔가를 정보를 생산하든 뭘 하든 간에 회계 단위를 정해서 나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게 다 뭐 다 똑같죠. 효익이 더 커야 돼요. 원가보다. 무조건. 그로부터 나타나는 효익이 들어간 비용이죠. 비용보다는 커야 뭔가 액션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 우리 회계의 모든 사항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질적 특성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원가 제약에 원가가 다른 재무 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회계 단위 선택도 제약합니다. 회계 단위뿐만 아니라 회계 모든 사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거는 원가 제약은. 자, 한번 읽어보면, 따라서 회계 단위를 선택할 때에는 그 회계 단위의 선택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질적 특성 앞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일반적으로 자산부채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측정에 관련된 원가는 회계 단위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회계 단위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자, 회계 단위가 작아진다. 작아짐에 따라 원가는 뭐다? 원가는 커진다. MVP. 당연히 말장난 어떻게 나오겠어요? 회계 단위가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원가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요.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자, 요거 MVP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위에 이렇게 보면은 회계 단위를 갖다 쪼갰죠. 이렇게 150, 30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 경우를 갖다 극단적인 뭐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 단위가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죠. 쪼개버렸죠.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됩니다. 각각을 인식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된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 단위가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세분화돼서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회계 단위가 작아지면은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원가가 증가한다. 자, 됐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 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정보가 더 유용하고 그 효익이 원가보다 중요한 경우에만 분리한다. 따라서 가능한 원가 절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분리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자, 그 다음 단일 회계 단위. 자, 권리와 의무 모두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고 분리될 수가 없다면 이는 단일하고 불가분의 자산이나 부채를 구성하며 단일의 회계 단위를 형성한다.
또한 이러한 단일 회계단위 상계와는 별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단일 회계단위로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처리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상기하는 것과 다르다. 여기 이제 말장난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가끔 종종 언급이 됩니다. MVP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단일 회계 단위로 처리한다. 이거와 뭔가를 상계해가지고 하나로 처리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쭉 읽어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자, 사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례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쭉 검토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 통화선도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 자, 일명 우리 통화선도 매입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례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이겁니다. 자, 써볼게요. 3개월 후에, 달러당 1,000원, 달러당 1,000원에, 몇 달러랄까? 100달러. 100달러를 매입하겠다. 100달러를 매입키로 계약했다. 해볼게요. 자, 이런 계약이나 이런 직거래를 왜 하냐면은 환율 변동 위험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우리 뭐 파생상품 얘기를 좀 생략하는데, 어쨌든 그냥 쭉 보세요. 3개월 후에 내가 달러라는 그 외화를 갖다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달러당 1,000원에 매입하는, 달러당 1,000원에. 근데 3개월 후에 가면은 1달러당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이걸 이제 어렵게 통화선도 매입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나왔던 것처럼 권리와 의무 모두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그래요.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와 관련된 권리, 즉 자산입니다. 권리, 자산이 숨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의무, 부채죠. 자, 권리는 뭐가 될까요? 자산, 권리, 자산. 바로 100달러를 수령한다. 100달러 수령할 권리. 100달러를 3개월 후에 무조건 수령합니다. 돈 내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 자산이다. 그 다음, 3개월 후에 가서 달러당 1,000원이기 때문에 100달러 하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해야 될 의무.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죠. 의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일한 원천에서, 한 통화선도 매입계약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두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자산부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의 회계 단위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익 본 것만 자산이다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제 순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율 상승이 되면 통화선도 자산, 그 반대가 되면은 통화선도 부채, 이런 식으로 이득 본 것만 자산 처리, 손실 본 것만 부채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의 회계 처리 단위로 이렇게
자산 또는 부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 이런 처리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원천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자산 부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순회구래 해가지고 환율 상승 시에 그 이득 본 것만 통화선도 자산 딱 하나 단일 회계 단일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얘가 퉁쳐가지고 상계한 거구나. 절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KIFRS 상계가 아니다. 상계와는 다른 얘기다. 뭐다? 단일 회계 처리다. 단일 회계 단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개념이에요.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업용으로 챙길 거 그거죠. 상계랑 다른 거다. 단일 회계 단위 이 얘기는 상계랑 다른 거다. 상계가 아니다. 자, 그럼 상계는 뭐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계라는 건 뭐냐? 그냥 쭉 써볼까요? 인식된 자산 부채를 퉁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채를 퉁치는 거다. 자, 매출 채권이 여기 있고 받을 돈 100원, 매입 채무, 줄 돈 40원, 순액으로 퉁쳐버리자. 얘는 빵원. 받을 돈이 100인데 줄 돈이 40이기 때문에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매출 채권 60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상계예요. 이미 인식된 자산 부채를 퉁쳐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현행 회계에서는 이러한 상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정하지는 않는데 상계라는 뜻의 의미가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상계와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동일한 원천에서 권리 의무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 이득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산 처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일 회계 단위로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단일 회계 단위의 의미의 처리,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처리, 그것과 상계는 별도의 것이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못 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미이행계약. 자, 미이행계약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계약이에요. 그야말로 미이행된 계약이다. 자, 성격 보면은, 자, 이 성격과 관련해서는 굳이 사례를 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성격 자체를 보면은 한마디 결론적으로 이 미이행 계약이 왜 나오고 있냐면 얘랑 비슷해요. 비슷한 것보다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이 처리와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상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일 회계 단위로 이득 본 것만 자산 처리 이렇게 들어간다. 이 처리와 똑같아요. 미이행 계약은 성격이 한번 보시면 미이행 계약 사례를 볼까요? 사례를 보면은 똑같이 1개월 후에 상품 100개를 하나당 한 개당 1,000원, 1,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미이행 계약입니다. 지금 처리할 게 없죠. 지금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계약한 거예요. 나중에 상품 100개를 하나당 1,000원에 구입하겠다.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은 회계상의 회계가 아닙니다. 회계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미이행 계약입니다. 미이행 계약.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얘랑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죠. 사례조차도. 자, 미이행 계약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성립된다.
자, 똑같이. 자, 권리는 뭡니까? 자산. 자, 이 경우에 권리, 얘랑 똑같습니다. 권리가 뭐예요? 상품을 수령할 권리죠. 상품 몇 개였어요? 100개죠? 상품 100개를 수령할 권리. 자산. 성격이. 그 다음 똑같이 의무.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원. 10만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해야 될 의무. 이런 식으로. 저랑 똑같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이행계약은 경제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성립된다. 자,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결합된 권리와 의무는 단일 자산 또는 단일 부채를 구성한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어떤 이득 본 것만 자산, 손실 본 거는 부채, 이런 식으로 하나로 처리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교환 조건이 그래서 현재 유리할 경우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며 교환 조건이 현재 불리한 경우에는 부채를 보유한다. 미이행 계약 기간 동안 미이행 계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유리할 경우에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며 즉 미이행 계약 기간 동안 얘랑 똑같아요. 이득 봤으면 자산 처리를 해줘라. 그 다음에 교환 조건이 현재 불리한 경우에는 즉 미이행 계약 기간 동안 손실 봤으면 부채 처리해줘라. 이렇게. 얘 똑같죠? 단일 회계단이랑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미이행 계약이 이 통화선도랑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이게. 자, 그 다음 계약 의무 이행을 보시면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 계약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고. 다음 볼 거는 보고기업이 계약에 따라 먼저 수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이게. 보고기업이 계약에 따라 먼저 수행한 경우 첫 번째 이 사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자, 보고기업이 지금 이 계약에서 미이행 계약에서 상품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쉽게 한번 써보죠. 안 받고 현금을 지급했다. 현금을 먼저 지급했다. 자, 1개월에 상품 100개를 하나당 1,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고기업이 계약에 따라 먼저 수행을 했대요. 보고기업이 계약에 따라 먼저 수행을 했다. 상품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 보고기업이 현금을 먼저 지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가 나온다. 어떻게? 선급금 처리 들어가죠? 우리 회계 원리에서 다 봤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산입니다. 하고 현금을 줬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고기업이 계약에 따라 먼저 수행한 경우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권리로 변경하는 사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는 자산이다. 개정 과목은 선급금이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상품을 받았어요. 현금 지급을 하지도 않았는데. 현금 지급을 안 했는데 상품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처리 들어갑니까? 상품이 들어오죠? 상품 들어오고 뭐 나타나요?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 부채.
처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두 번째는 다른 당사자가 먼저 수행한 경우래요. 다른 당사자, 상대방이 나한테 현금 받지도 않고 상품을 먼저 줬어요. 내 입장에서 상품을 받은 거고, 다른 당사자가 먼저 수행을 했다. 상품을 먼저 뒤밀었어요. 현금도 안 줬는데. 자,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로 변경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의무는 뭐다? 부채다, 매입 채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 그 다음 계약상 권리 의무의 실질. 볼 게 없어요. 안 중요합니다. 읽어만 볼게요.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외관이라고 하죠. 법적인 어떤 모양새가 있을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법적인 모양새. 이걸 우리가 법적 형식이다. 항상 이런 법적 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실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야, 그럼 법적 형식대로 처리해야 되느냐? 실질에 따라 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볼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실질 보고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며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그 실질을 보고해야 된다. 할 말 없습니다. 그다음 조건의 고려. 계약의 모든 조건,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모든 조건은 실질이 없지 않은 한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이 없는 조건은 무시된다. 따라서 실질이 있어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질이 있어야만 고려한다. 이 말을 실질이 없지 않은 한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이 없는 조건은 무시된다. 이러고 있어요. 짜증나. 결론이 뭐다? 실질이 있어야만 고려되는 것이다. 자, 조건이 계약의 경제적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실질이 없다. 자, 따라서 그 말장난이 나오고 있죠. 계약의 모든 조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왜? 실질이 있을 때만 고려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단위, 미이행계약, 계약상 권리 의무의 실질 해가지고 이번 시간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